강민호는 자신의 아우디 세단에서 내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구두 끝에 묻은 흙먼지와 짙게 풍겨오는 흙냄새, 풀냄새가 서울의 아스팔트와 유리, 외벽에 익숙한 그에게는 이질적인 침범처럼 느껴졌다. 3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처음 와보는 시골집이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최대한 빨리 이 쓸모없는 땅과 낡은 집을 처분하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보태는 것. 그에게 이곳은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대차대 조표 위의 숫자에 불과했다. 집 뒤편 수십 개의 벌통이 줄지어 늘어선 양봉장에 들어선 순간 민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공기는 꿀의 달콤한 향이 아닌 불길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벌들의 날갯짓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생명력 넘치는 윙윙 소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동시에 내지르는 비명 같은 신경질적인 즈으으 소리였다. 이게 다 죽어가는 소리 아닙니까? 양봉장 매입을 위해 동행한 업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난 1년간 벌들은 꿀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고 개체 수는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다른 모든 벌통을 외면한 채 양봉장 가장 구석에 놓인 낡고 빛바랜 단 하나의 벌통 주위에만 새까맣게 모여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검은 종기처럼. 그들은 꿀을 따러 나가지도 않고 애벌레를 돌보지도 않고 오직 그 낡은 벌통에 달라붙어 절망적인 날갯짓만 반복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굶겨 죽이는 집단적인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저 벌통만 유독 저러네요. 할아버님께서 쓰시던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물건인데. 돌아가시기 직전 아무도 못 열게 밀랍으로 입구를 완전히 봉해버리셨습니다. 관리인이 설명했다.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을 혐오하는 그에게 벌들의 비논리적인 행동은 그저 짜증을 유발할 뿐이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벌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던 벌통에 귀를 대고 마치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듯 미소 짓던 할아버지. 녀석들은 모든 걸 기억한단다, 민호야. 땅의 슬픔까지도. 그 말이 비웃음처럼 귓가를 스쳤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벌들의 날갯짓 소리는 더욱 처절해졌다. 민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두면 양봉장 전체가 폐허가 될 터였다. 업자는 저 미친 벌통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원인이 되는 저 낡은 벌통을 제거한다. 감상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연기 분사기를 들고 방충망이 달린 모자를 눌렀었다.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았던 봉인된 벌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어젖히기로 결심했다. 벌들의 비명 같은 소음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민호는 굳게 닫힌 벌통 틈으로 끌을 쑤셔 넣었다. 쩍 소리와 함께 1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벌통 덮개를 들어올리는 순간 민호는 숨을 멈췄다. 보통의 벌통이라면 꿀과 애벌레로 가득 찬 육각형의 벌집 소비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의 정중앙에 예상치 못한 물건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작은 오칠 상자였다. 벌들은 놀랍게도 민호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주위를 조용히 맴돌 뿐이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혹은 이 상자를 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고요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묵직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벌통 덮개를 다시 닫고 상자를 든 채 낡은 평상에 주저앉았다. 상자에 잠금 장치는 없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안에는 두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빛바랜 푸른색 리본으로 묶인 두툼한 편지 뭉치였고, 다른 하나는 그 편지들 아래에 놓인 작고 낡은 가죽신 한 짝이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것이 분명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신발. 밑창은 흙길에 닳아 반들반들했고
신발코에는 귀여운 꽃자수가 놓여 있었다. 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고 편지 뭉치를 풀었다. 수십 년은 좋게 지났을 법한 누런 종이 위에는 할아버지의 힘찬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수신인의 이름이 없었다. 편지는 언제나 나의 소중한 서연에게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소중한 서연에게, 오늘도 벌들은 우리의 작은 별을 기억하며 노래를 부르네. 그 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은 여전히 무너져 내린다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그 작은 별에게 이 늙은 양봉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려.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작은 별이라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서연이라는 여인에 대한 애틋한 연민이 모든 문장에 배어 있었다. 마지막 편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쓰인 것이었다. 서연,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내가 떠나면 우리 작은 별의 이야기도 이 땅의 슬픔도 모두 잊히겠지. 하지만 이 벌들은 기억할 걸세. 녀석들은 약속을 지킬 걸세.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녀석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를 걸세. 부디 그 노래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민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평생을 인자하고 올곧게만 살아온 줄 알았던 할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서연은 누구이며 작은 별은 또 누구인가. 그리고 이 작은 신발의 주인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짓눌러온,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의 증거였다. 건축 설계도를 보듯 세상을 명료하게만 보려 했던 그의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편지의 수신인 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벌들의 슬픈 노래를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다. 민호의 탐문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땅을 처분하려던 건축가에서 과거의 조각을 맞추는 탐정으로 역할을 바꿔야 했다. 마을 회관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서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묻자 돌아오는 것은 경계심 가득한 침묵과 회피 섞인 눈빛뿐이었다. 서연이? 그런 이름은 우리 마을에 없는데. 젊은 양반이 옛날 사람은 알아서 못하게. 마을은 생각보다 더 좁고 견고한 성이었다. 수십 년간 공유된 비밀은 외부인의 질문 앞에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민호는 방향을 바꿨다. 할아버지의 낡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앳된 소녀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소녀의 맑은 눈빛이 유난히 빛났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태중과 서연, 1965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을 들고 다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다. 마침내 한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연 할멈 말하는구먼. 마을 끝자락 야생화 밭 가꾸는 그 양반. 노인이 가리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작은 흙집이었다. 집 주인은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온갖 종류의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꽃밭 한가운데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사진 속 맑은 눈빛의 소녀가 6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맞은 모습이었다. 서연 할머니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서연 할머니는 민호를 잠시 쳐다볼 뿐 아무 말 없이 호미질만 계속했다. 민호는 품에서 오칠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상자를 본 순간 할머니의 호미질이 멎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의 벌통에서 나왔습니다. 서연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원망, 그리움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 지난 일이네. 젊은이는 모르는 일이야. 어서 돌아가게. 그녀는 다시 등을 돌렸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께서 작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지난 1년간 슬프게 울고만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요. 작은 별이라는 단어에 서연 할머니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호미를 내려놓고 깊은 주름이 팬 눈으로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평생을 가슴에 담아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방 안,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민호가 서재에서 찾은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쓰다듬더니 마침내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이야기의 첫 문장을 힘들게 열었다. 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는 60년 전 풋풋했던 봄날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와 민호의 할아버지 강태주는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꿉친구이자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둘의 집안은 대대로 앙숙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결코 축복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사랑을 키웠고 미래를 약속했다. 그 사람과 나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행복했지. 그러던 어느 해 서연이 태준의 아이를 가졌다. 두려웠지만 아이는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기에 기뻤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멀리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 아이가 세상에 먼저 나오고 말았다. 예쁜 딸이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라 하여 둘은 아이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었다. 그들은 마을 외딴 곳에 버려진 헛간에서 몰래 아이를 키웠다. 낮에는 태준이 벌을 치고 밤에는 서연이 밭일을 하며 고된 삶을 이어갔지만 별이의 웃음소리 하나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 별이가 갓 돌을 지났을 무렵이었지. 아이가 심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마을 의원에게 데려갈 수도 없었다.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둘은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고 아이는 사생아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태준과 서연은 밤새도록 아이를 간호했지만 아이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며칠을 앓던 아이는 그들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슬픔에 빠져 울부짖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은 아이의 장례조차 치러줄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주는 삽을 들고 양봉장 뒤편의 가장 큰 상수리나무 아래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아끼던 가죽신 한 짝과 서연이 아이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가사를 적은 편지를 함께 묻었다. 태주는 내게 약속했어. 자기가 평생 별이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벌들이 언제나 우리 별이의 넋을 위로하며 곁에 있어줄 거라고. 그 후 둘의 관계는 비극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서연은 태준을 원망했고 태준은 죄책감에 무너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고 평생을 한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 태준은 다른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서연은 평생을 혼자 살았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킨 게야. 서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벌통은 우리 별이의 무덤이자 관이었던 게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편지들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별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보내지 못했던 사죄와 그리움이었을 테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벌들이 1년간 슬프게 울며 지키고 있던 것은 낡은 벌통이 아니었다. 한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던 한 남자의 슬픈 약속과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보지 못하고 사라져간 한 아이의 가여운 영혼이었다. 벌들은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후 민호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을 채웠던 개발 계획과 숫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의 슬픔과 서연 할머니의 고독 그리고 별이라는 작은 아이의 짧은 생애가 무겁게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을 단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었다. 이곳은 한 남자의 인생이 담긴 회고록이자 지켜지지 못한 사랑의 비극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땅을 팔지 않기로. 대신 할아버지와 벌들의 슬픈 노래를 끝내주기로.
민호는 서연 할머니를 양봉장으로 모셔왔다. 60년 만에 양봉장을 다시 찾은 서연 할머니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낡은 벌통이 있던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전문 조각가의 솜씨는 아니었지만 민호가 직접 정성을 다해 새긴 글귀가 있었다. 세상을 잠시 비추고 떠난 작은 별, 강별별 잠들다.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성을 붙여주는 것. 그것이 민호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였다. 서연 할머니는 비석 앞에 자신이 가꾼 야생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1년간 양봉장을 가득 채웠던 비명 같던 날갯짓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 대신 깊고 평화로운 윙소리가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다. 비석 주위를 맴돌던 벌들은 마치 오랜 임무를 마쳤다는 듯 일제히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는 흩어져 꿀과 꽃가루를 찾아 힘차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슬픈 노래가 끝나고 마침내 생명의 노래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그 후 민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할아버지의 시골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해 낡은 집을 고쳐 서연 할머니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양봉 일지를 펼쳐들고 서툰 솜씨로나마 벌을 치기 시작했다. 서연 할머니는 민호에게 야생화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민호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했다. 1년 후 첫 꿀을 수확하는 날이었다. 황금빛으로 가득 찬 벌집에서 영롱한 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호는 꿀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보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향기. 그런데 그 깊은 단맛 끝에 아주 희미하게 쌉쌀하면서도 아련한 맛이 느껴졌다. 마치 수십 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녹아든 듯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본 적 없는 복잡하고 깊은 맛이었다. 추억의 맛이란다. 서연 할머니가 민호를 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민호도 따라 웃었다. 양봉장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벌들은 평화롭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교향곡이었다.